공감연대 회원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 회비도 냈습니다. 네, 우리 이영기 변호사님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고 계셔가지고 이영기 변호사님 저하고 기후소송도 같이 하셨고요. 네, 제가 오늘 설명을 어떻게 드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헌법 기후소송에서 승소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헌법재판관들한테 우리가 기후소송을 내서 이제 일부 이겼는데 기후소송에서 재판관들한테 설득했던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또 이 자리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날 현재 결정이 났고요. 이 기후소송은 국내에서 이제 4건이 진행이 되었고 저는 사실 이 중에서 3건을 진행했고 특히 2건은 이제 핵심적으로 좀 책임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 결정이 난 날 저희가 막 기뻐하는 모습들이고요. 저 오른쪽 사진은 아기 기후소송의 아이들이 이제 청구인인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서 있는 장면입니다. 일단 헌법소원 이번에 기후소송 냈던 심판 대상은 크게 3가지인데요. 먼저 탄소중립기본법 법률하고 시행령 그리고 아까 이제 이유진 박사님이 설명하셨던 제1차 탄기본에 대해서 냈는데 이 핵심이 뭐냐면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소 배출을 더 많이 줄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탄소중립기본법입니다. 근데 이 탄기법 8조 1항에서 배출량을 시행령까지 합했을 때 이제 2030년까지 40%를 줄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40%는 너무 부족하다. 더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기후소송을 냈던 거고 이 온실가스 40%라는 거는 특정 연도의 목표만 있는 것이고 그때까지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탄기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유진 박사님 잠깐 보여주셨지만 제1차 탄기본이라는 거는 2030년까지 부문별로 부문이라는 거는 에너지 전환이나 산업이나 건물이나 이런 부문별로 매년 얼마씩 줄여나갈 것인지 정해놓은 목표인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긴 시간이 없지만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5천만 톤만 줄이고 다음 정부에는 갑자기 2년 안에 1억 5천만 톤을 줄이라고 하는 어이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너무 이것만 들으셔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아시겠죠. 자기 정부 하에서는 최소한만 줄이고 나머지 정부로 책임을 다 떠넘기는 그런 위헌적인 것이어서 죄송한데 저희가 헌법소원을 냈고요.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는 이 그래프 하나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우선 여기 2030년도까지의 40% 목표는 그렇게 헌법이 위반되는 게 아니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30년도 자체의 목표는 합헌이 아닌데 30년부터 50년까지 아까 이유진 박사님 설명하셨지만 현재 미국이나 EU나 이런 데는 지금 다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을 흡수량하고 배출량하고 합해가지고 0이 되도록 만드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목표인데 근데 31년부터 이 50년까지의 구체적인 목표가 지금 법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NDC라고 하는 거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데 이 목표가 아예 없는 거는 법률이 없는 거는 헌법이 위반된다라는 사실상 판단을 한 거고 아까 이제 소송 대상이 크게 3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제1차 탄기본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헌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위헌이 나려면 6명이 위헌 의견이어야 되는데 1명이 모자라서 안타깝게도 합헌이 결정이 났지만 헌재의 결정의 취지는 오히려 위헌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 3가지 덩어리에 헌재 결정이 났고 이 부분이 위헌 판단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 NDC가 합헌이라고는 났지만 뭐라고 났냐면 이게 최선이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서 잘된 건 아니다. 다만 2030년 40% 목표를 위헌이라고 판단하기 위한 탄소 배출 관련한 탄소 예산을 계산하는 어떤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겠다. 공식적인 방법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취지가 난 거거든요. 자, 이제부터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2030년 40% 목표가 우리한테 너무 부족하고 사실은 더 많이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아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산업도 있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줄이는 게 맞는지 능력은 되는지 정말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게 가능한 일인지 꼭 해야 되는 일인지 뭐가 최선인지를 생각해 보신다는 심정으로 설명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드릴 강의의 핵심의 요점은 뭐냐면 충분히 에너지, 그러니까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탄소 배출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에너지 부문이고요. 에너지 부문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으로 충분히 배출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전환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 제가 앞으로 드릴 말씀의 요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소비 관련 국제 위상을 보시면 이게 2020년 기준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쨌든 다 최상위권입니다.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 공급에서도 세계 9위이고요. 석유 소비에서도 무려 세계 7위입니다. 그리고 전력 소비도 세계 7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에너지원 발전량 현황을 봤을 때도 여기 지금 보시면 노란 부분이 이제 석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유진 박사님이 LNG하고 석탄 발전 비중이 높다는 말씀도 이미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화석연료로 인한 발전량 비중이 너무 높다. 그래서 특히 석탄 발전이 대한민국의 주력 발전입니다. 그래서 발전 설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또는 발전량 중에서 차지하는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 다 아까 심지어 이제 2030년 가서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보셨는데요. 이 지금 LNG하고 석탄을 합치면 50%가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발전량 비중 중에서도 굉장히 높고 특히 석탄 비중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2022년인데 21년은 더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G7은 2035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이후에도 여전히 석탄 발전을 가동하는 그런 후진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시면 이게 호주고 한국인데요. 석탄 오염 상위 2개국에서 우리나라가 G20에서 세계 두 번째로 석탄 발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전 세계 배출량의 3배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유진 박사님도 여러 그래프로 보여주셨지만 탄소 배출의 문제는 단순히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이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생존의 문제고 경제의 문제인데 우리가 예전에 쓰레기 버릴 때 그냥 막 버렸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종량제 봉투 써야 되고 음식물도 버릴 때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듯이 탄소도 이제 버릴 때 그냥 버릴 수가 없고 다 비용을 치러야 되고 가격의 비용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49개국이 탄소세라든가 탄소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거죠. 아니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탄소가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탄소 배출을 적게 하면 그만큼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려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탄소가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세나 탄소 배출권 거래제 등이로 탄소 배출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3%에 대해서 이런 비용을 적용하고 있고 이건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들이고요. 오렌지색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점점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만큼 세계 무역에 있어서 탄소가 비용으로 확실하게 비용 부담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 탄소를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탄소 가격제 특징은 나중에 자료 보시고요. 그래서 한국은 이 중에서도 배출권 거래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의 배출권 이거는 지금 자료집에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조금 더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한 파일은 목사님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배출권 제가 조금 더 성의를 발휘해서 준비하느라고 이 배출권 거래제 현실을 보면은 배출권 거래제는 어쨌든 뭐냐면 자기가 온실가스 기업이 배출권을 할당을 받아서 할당량보다 제가 만약에 적게 줄이면
덜 배출하면 그 남은 배출권을 다른 기업한테 팔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공짜 배출권이 많아가지고 포스코가 전체 우리나라 배출량의 10%를 넘게 배출하는 포스코가 21년부터 23년도까지 배출권을 남겨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2,186억 원의 수익을 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기업이 뭔가 산업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노력을 해서가 아니고 22년도에 태풍 흰난도 때 침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가동이 중단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배출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배출 책임이 있는, 오염 책임이 있는 대기업이 오히려 공짜 배출권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한마디로 배출권 거래제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뭔가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업들한테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한심한 현실이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이렇게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는 경제 문제다. 그래서 아리백이라든지 기후 공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탄소 배출 문제를 투명하게 못하면 요즘은 기업이 대출 받을 때도 탄소 배출 얼마나 하는지 심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냥, 그리고 이제 기업, 특히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배출 내역을 내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호소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지 않으면 수출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한국에서는 안 되니까 외국으로 공장을 나가야 하는, 그야말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2021년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의 87%가 에너지 부문입니다. 여기 산업도 포함인데요. 그래서 87%가 에너지 부문이라고 한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에서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까? 이것을 대한민국이 여기에 매달려야만 단순한 환경보호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IPCC 6차 보고서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의 톤당 $100 이하의 비용이 드는 어떤 대책들은 2019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20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태양광이나 풍력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도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IPCC 보고서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가야만 한다라는 것이 IPCC 보고서상 명백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원전 더 짓고 석탄도 계속 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 굉장히 보수적인 기구입니다. 여기서도 이 보고서를 21년도에 냈는데, 전 세계 총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9%인데 2030년에는 60% 이상 갈 것이고, 그리고 2050년에는 무려 9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까 이 박사님 표 보셨지만 대한민국은 2030년도에도 여전히 석탄과 LNG가 47%를 차지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매우 한심한 지금 정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게 거꾸로 가고 망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23년인데 보시면은 OECD뿐만 아니라 인도나 브라질, 중국까지 합쳐서 주요 40개국 중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평균입니다. 평균. 40개국 평균이 53.6%인데 대한민국은 제일 마지막에 저 빨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9.3%밖에 안 돼요. 정말 창피하고, 이 창피한 거에서 그치지 않고 너무나 심각하다. 왜냐하면 탄소가 이거는 태양광이 굉장히 적으니까 풍력이 적으니까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이,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생산한다는 건데, 그러면 외국에서 나갔을 때 우리나라 가격이 탄소세나 탄소 배출권 거래제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아니면 아까 탄소 무역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것도 결국 자기 나라는 엄청 탄소를 줄였는데 외국에서 탄소 많이 배출하는 제품이 싸게 들어오면은 이게 우리나라 줄인 게 소용이 없으니까 유럽이 거기에 대해서 너네 우리는 굉장히 고생해서 탄소 줄였으니까 너네 그냥 탄소 많이 배출하는 제품 들어오려면 돈을 더 내. 이게 돈이거든요. 다 대한민국 이래가지고 물건이 팔리겠냐고요. 그래서
이게 풍력이나 태양광이 시장에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는 거는 이게 90년도고 이제 2010년인데요. 이제 한 20년 동안 그 시장 비용을 보시면 굉장히 싸지고 있다. 태양광, 풍력 이런 게 굉장히 그래프가 낮아지고 있는데 시장에 그래서 당연히 싸지니까 시장의 선택이 국가 정책이 아니라 당연히 싼 쪽으로 이제 선택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투자라든지 이런 면에서. 그래서 발전연별 전 세계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몇 분 했는지 볼게요. 53분이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 오일은 점점 이게 빨간 게 오일인데 점점 줄어들고 이 빨간 거 그러니까 오렌지색하고 파란색이 이제 풍력하고 태양광 이쪽 재생에너지 쪽입니다.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보면 되게 극명한데요. 90년도부터 2021년까지 그러니까 30년 동안 탄소 배출량을 다른 나라들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30년 동안 EU는 27%를 감축했습니다. 세부 내역도 여기 나와 있죠. 전력 산업을 어떻게 줄였고 뭐 건물도 이렇게 줄였고 수송은 조금 늘어났지만 대체로 줄어들어서 30년 동안 EU는 27%를 감축했습니다. 독일은 더 독하게도 35%를 감축했습니다. 30년 동안. 근데 대한민국은 같은 기간 오히려 131%가 늘어난 거예요. 막 엄청나게 늘어. 전력은 무려 417% 이런 식으로 늘었고, 대한민국은 오히려 늘었고, 일본은 30년 동안 그래도 7%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전 세계 그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후악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고요.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헌재에서 이제 변론을 한 거죠. 써서 내고 우리 소송단에서. 그래서 그러면 그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대한민국은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할 데가 없다. 땅도 없고 뭐 풍력도 짓기가 여력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시민단체가 낸 자료가 아니라 한국에너지공단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산업부 산하의 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한국에서 얼마나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다 해놨는데 이 숫자는 그냥 보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이거 뒤에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결론이 뭐냐면 이 에너지공단의 결론은 뭐냐면 한국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요 두 가지만으로도 발전을 했을 때 1년간 전체 발전할 수 있는 연간 발전량의 1.4배 이상을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에너지공단에서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코 이게 태양광이나 재생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거는 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기술적으로 하면 무려 19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나라가 가능하고 그러면 뭔 얘기 하냐면 태양광이나 풍력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슨 여기 지금 우리 정우식 사무총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거 제가 현재 이제 변론한 내용인데 태양광은 금방 지을 수 있다. 원전 같은 경우 짓는데 한 10년씩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공기도 잘 못 맞출 때가 많은데 태양광 이게 솔라시더 우리나라 최대 태양광 발전소였는데 이거 하는데 거의 막 약간 1년 정도밖에 안 걸렸고 그리고 이제 하나가 잘하잖아요. 하나 QCLA 이제 독일에서 한 걸 보면은 12주 만에 또는 3주 만에 엄청난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 QCL 이제 홈페이지에서 제가 찾아서 넣었고 그리고 해상 풍력도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어쨌든 결론은 대부분의 해상 풍력은 30에서 35개월이면 굉장히 큰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소도 지을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규모에 비해서 단기간인 거죠. 왜냐하면 3년 안에 다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이 2020년 동안의 대한민국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수출 의존적인 국가죠. 그래서 2020년 수출액 비중이 우리나라 GDP 대비
무려 33%나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수출이 없으면 못 사는 나라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독일 다음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고,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일본의 2.5배가 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기후 무역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탄소세나 탄소 배출권 거래자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이렇게 많이 하는 우리나라가, 이거는 이제 환경적 이슈를 넘어서서,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KEI라고 한국환경정책연구원에서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이죠. 환경부 산하에 여기서 나온 자료예요. 그래서 산업 통상 이슈다. 탄소 배출 문제는. 그래서 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저탄소로 가야 된다.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국제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산업부문 안에서 어디가 그렇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느냐. 여기 보시면 철강이나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이런 데들이 많이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시면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수출뿐만 아니라 제조 비중이 중국 다음으로 굉장히 높아요. 28%. 그래서 근데 제1차 아까 보면 철강이 지금 그 포스코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10%를 넘는다고 했잖아요. 철강 금속 제조업이 부가가치에 비해서 탄소 집약도가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너무 많이 하는데 전자부품이나 컴퓨터의 제조업 경우는 부가가치는 굉장히 높은데 탄소 집약도는 매우 낮다. 그러면 이제 선택해야 될 길이 보이겠죠. 뭔가 철강 쪽이 탄소 배출을 굉장히 줄이거나 아니면은 뭐 좀 업종을 좀 미안하지 바꾸거나 뭔가 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인데 산업별 탄소 배출량과 수출 비중을 보시면 수출에 비해서 오히려 금속 제품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탄소 배출량은 굉장히 높은데 탄소 그 수출 비중은 좀 그렇게 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많이 우리나라의 경제에는 기여하지만요. 그리고 탄소 국경세를 부과했을 때 대한민국의 산업별 수출 영향은 이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금속 제품이나 화학 제품 쪽이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산업 부문에서 탄소를 줄이는 게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아까 이제 제가 헌법소원을 냈던 탄소 중립 기본 계획에서는 산업 부문을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9년 대비해서 11.49%까지 줄이겠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 11.49% 이상보다 2배 이상 줄이는 게 가능하다는 거를 그 이유진 박사님이 속한 녹색전환 연구소하고 뭐 이 단체들이 이제 계산을 이제 해가지고 한 결과 26.82%까지 줄이는 게 가능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산업 부문을 얼마든지 더 많이 2배 이상 탄소를 줄이는 게 가능하다는 거를 굉장히 전문적인 계산을 한 보고서가 저 K맵 2.0 시나리오입니다. 아까 우리 이 박사님이 2.0 얘기하셨죠. 2.0 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탄소를 줄이면 그 전력 수요를 또 줄이면 GDP가 낮아지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오렌지색이 얘가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빨간 게 안 보이네. 오렌지색은 GDP가 올라간 거고 초록색은 탄소 배출량이 줄어든 건데 독일을 보시면은 독일은 2002년에서 22년 20년 동안에요. GDP는 저렇게 90% 이상 올라갔지만 탄소 배출이나 전력 수요는 저렇게 마이너스로 줄였습니다. 프랑스도 그랬죠. 영국도 그랬어요. GDP는 올라갔는데 오히려 전력 수요나 탄소 배출량은 굉장히 줄였다는 거를 20년 동안의 통계로 보여주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GDP도 많이 올라갔지만 이 전력 수요도 95% 이상 플러스가 되었고 탄소 배출도 저렇게 26% 오히려 올라갔다. 그러니까 한국이 뭔가 정책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숫자를 보여줍니다. 예, 끝났네요. 감사합니다.